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 미사일의 차이점. 2. 차세대 방어 시스템.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이마츠로 인한 러시아군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드를 뛰어넘는다고 자랑하던 러시아의 탄도방어 시스템 S-400이 숭숭 떨리는 종이 방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러시아제 무기를 애용하던 국가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거금을 주고 S-400을 도입했던 국가들에선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성능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러시아의 방공망을 박살내고 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기에 S-400 도입을 고려하던 국가들에서도 천궁으로 마음이 돌아서 한국 방산에 또 다른 빅딜이 터지리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차이점. S-400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의 사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동국권 무기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2007년에 실전 배치되어 사정거리 400km에 최고고도 30km로 현존하는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중에선 세계 최고급의 스펙을 자랑했었는데요. S-400의 포대에는 최대 760km7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ECM 장비가 탑재되어 전자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존 S-300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자 장비 부분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반응 속도와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의 디지털 시스템 기술을 제공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궁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S-400의 제원만 본다면 세계 최강의 방공 미사일이 자부할 만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는 거액을 지불하고서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요. 튀르키예는 S-400을 도입하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입한 S-400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땅 스펙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튀르키예는 포장 뜯지도 못한 S-400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러시아에 환불해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푸틴이 그렇게 친절한 판매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S-400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인도의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적대자에 대한 제재조치법 카차에 저촉된다며 S-400 대신 패트리어트를 도입할 것을 권유했지만 결국 S-400을 선택했고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사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싶지만 자국의 방어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동네방네 떠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최우방인 중국의 사기를 칠 정도이니 두 국가 사이의 우호 관계가 그리 끈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최강자였던 S-400이 제풀에 주저앉자 경쟁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궁은 러시아의 S-300 기술을 상당 부분 차용했기에 S-400과 부모가 같은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천궁의 부모는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지대공 미사일의 대명사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기술도 받아들여 미국과 러시아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만든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 양쪽 모두와 기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인데요. 덕분에 천궁은 러시아와 미국의 미사일이 섞인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이전받아 천궁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S-350BTA즈 대공 미사일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은 탄화되어 있는 작은 가스구멍을 통해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천궁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의 다중 펄스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중 펄스 방식은 로켓이 여러 번에 나눠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로켓 연소실 내부에 격벽을 두어 2차 점화에서 격벽이 자동으로 깨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기에 실용화에 성공한 미사일이 몇 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BTA즈는 여러 개의 기폭 장치를 탄두에 배치하여 기폭 타이밍을 다르게 하여 폭발력을 특정 방향을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 천궁은 파편 집중형 탄도를 채택해 근접 신관이 작동하면 산탄이 터지듯 목표물을 향해 터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무기체계로 보이지만 두 미사일 모두
콜드 런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VLS 바티칼 런칭 시스템을 통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방식이 한 런칭 런칭과 콜드 런칭 콜드 런칭으로 나뉘는데요. 한 런칭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발사 방식으로 발사대 안에서 미사일을 점화시켜 폭발하는 듯한 화염이 미사일과 함께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화염이 다른 미사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사대를 설계해야 하기에 최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탑재량이 콜드 런칭 방식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발사대가 매번 미사일의 화염을 견뎌야 하기에 부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사일이 점화되었는데 발사대 덮개가 열리지 않을 경우 내부에서 폭발에 탑재된 장비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발사대 내부에서 점화하는 한 런칭과는 다르게 콜드 런칭 방식은 미사일을 발사대 밖으로 던진 후 공중에서 점화하여 날아가는 방식이기에 내부에서 터질 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화염이 발사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발사대 관리가 용이하고 공간 효율성이 좋아 한 런칭 방식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콜드 런칭 방식이 최초로 개발되어 소련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것을 증명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콜드 런칭 방식을 천국에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사출된 후 공중에서 측추력 노즐을 이용해 방향을 조정하고 점화하여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콜드 런칭 방식은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차량의 은원패를 위한 배치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만을 가져와 만들었기에 천궁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대공 미사일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천궁의 개량형인 천궁11을 개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천궁2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탄까지 요격이 가능해져서 더욱 빈틈없는 방공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증명한 천궁은 미국산 무기 수입이 막혔던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UAE에서 천궁을 구매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계약 규모만 무려 35억 달러 사조 1,000억 원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이전까지 역대 최고액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본격적으로 천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알지아디 안보의장은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3개국 중에서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겠다며 이라크의 방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S-40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미국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먼저 S-400을 도입한 인도의 제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S-400이 상상 이상으로 졸작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이라크에서는 설불리 S-400을 도입하지 않았던 데에 안도하며 천궁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궁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중동 국가들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강철의 비를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홀딱 반한 폴란드에서도 천궁을 구매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내왔었습니다. 기존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S-300을 운용 중이었고 폴란드는 S-300보다 전세대인 S-125, S-200을 운용해왔었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되자 독일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를 긴급하게 폴란드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제 방공무기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양국 모두 자국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방공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천궁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거절해야 했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대신 비살상 군수물자를 대량 지원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며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맞서고 있었는데요. 폴란드에서 천궁2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어 또다시 빅딜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동국관 국가이기에 소련제 무기를 다량 운용해왔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운용하던 방공체제와 유사하면서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훨씬 성능이 뛰어난 천궁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격전의 양상을 띠며 향후 방공무기 수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군의 최대 장점은 미국과 러시아 두 군데의 장점만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불공 산업을 통해 러시아의 각종 무기 기술들을 흡수해 빠르게 방위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 무기가 먹혀주는 이유에는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무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냉전 구도가 날이 갈수록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자리해 있는 만큼 지금처럼 밸런스를 유지하며 최대의 국익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방어체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세대 방어 시스템 사이즈는 함정의 개함 방공에 사용하는 무기체계로 대함 미사일 등 함정을 노리고 날아드는 비행체를 다룬 모든 방공 시스템이 요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설치하는 최후의 근거리 방어수단입니다. 주로 기관포형과 미사일형으로 나뉘며 컴퓨터와 레이더로 자동 획득한 표적을 향해 기관포형은 화망을 펼쳐서 파괴, 미사일형은 유도탄을 날려 파괴합니다. 이 사이즈가 없으면 함정은 방공망을 돌파한 미사일에 대처할 방법이 없으며 그래서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 요격 실험에서는 한 발 한 발의 격추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하면 결국 파편에 피해를 입는다는 단점이 밝혀져서 점차 신뢰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미사일과 함재기로 대함 미사일을 날리는 모기를 직접 요격하거나 발사된 대함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기 전에 조기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탐지를 거부하고 공격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교리의 집합체가 미군의 스텔스 구축함 주멀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사이즈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가격도 비싼 편이라 예산에 여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한 포로 근접 신관탄을 쏴서 원거리 요격. 예산이 많은 국가라도 사이즈가 들어갈 공간에 차라리 수직 발사관을 더 탑재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단번에 바꾼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슬라바급 순양함 1번 함인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으로 지난 4월 14일 우크라이나의 넵툰 지대함 미사일에 피격당해 이틀날 침몰했는데요. 이 사건의 영향으로 흑해 함대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약화되어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포함한 남부 전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함이 지대함 미사일에 무력하게 당한 이유가 바로 사이즈가 6문이나 있었음에도 전부 자율교전 능력이 없는 구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스크바함에 탑재된 대공 미사일은 무려 100발에 육박했는데 전부 요격 하한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시스키밍으로 수면을 스치듯 저공 돌입하는 넵툰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고 레이더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함의 사이즈인 AK-630은 함정 본체 레이더에 연동되어 표적을 획득하는데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으니 생치기 한없이 코앞까지 육박한 넵툰을 격추할 방법도 없었죠.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방공체계를 달고 있는 모스크바함이 사실은 2019년에 대대적인 오버홀 과정을 거쳐 개수를 받고 불과 작년에 재취역한 함정이라는 점인데요. 러시아쯤 되는 나라조차 대함 미사일 요격이라는 상황을 거의 상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스크바함은 미사일을 맞은 기관부에 구멍이 나고 오합지졸 러시아군의 손상 통제 실패로 함내로 화재가 번져서 항구로 도망치지도 못한 채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이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나태한 러시아군의 방심 때문에 격침까지 손실이 빚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아닌 서구권 함정 역시 이렇게 미사일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 문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넵툰이 시스키밍으로 방공망을 피했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레이더의 감지고도 밑을 지우자재로 날아가서 얻어맞기 직전까지 감지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름대로 비행속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피격 직전에 감지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게임 체인저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성능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역시 서둘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는 동일한 타격 수단일 뿐 방어할 수단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황이네요. 주말특급으로 대표되는 선제 탐지 선제 타격 전략은 방공 시스템으로 적 공격을 감지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세우셨는데 미사일이 코앞에 나타날 때까지 탐지가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전투교리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러한 전투교리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던 사이즈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아서 모스크바함처럼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되살아남에 따라
다시금 함정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떠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 사이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는 높아졌는데 그동안의 전투 교리 때문에 정작 쓸만한 사이즈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서구권의 대표적인 사이즈는 레이시온 4의 펠렁스와 시그널 4의 SGE30 골키퍼 정도가 남았는데 그나마도 골키퍼는 시그널 4의 재정 악화로 인해 단종되어 버렸죠. 한국은 기관 포용 사이즈인 이 두에 더해 미사일형인 린 116 RAM을 도입해 운용해왔는데요. 기관 포용보다 공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RAM은 일찌감치 해궁으로 대체했지만 골키퍼와 펠렁스는 대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골키퍼의 단종으로 사실상 서방 사이즈 시장을 독점하게 된 레이시온 4는 아니나 다를까 펠렁스의 가격을 2배나 올렸고 골키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주제에 가격마저 비싸지자 한국은 더 이상 외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이즈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골키퍼의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공백 최소화와 즉각적인 군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LIG 넥스원이 그 사업권을 따냈고 3,2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이사는 사이즈 2의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기는 물론 대함유도 탄방어 유도탄, 해군 등 해군이 운용 중인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며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될 사이즈 2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사이즈 2는 최신의 무기인 만큼 첨단 방산 기술을 집약해 화력과 성능을 겸비할 예정입니다. 골키퍼의 강력한 화력의 원천이었던 GAU-8 어벤저 30mm 7연장 게틀링 중기관포를 탑재하고 기존 기계식 회전 레이더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이사 레이더를 전후 좌우와 상부 총 5면에 달아 공백 없는 전방위 탐지를 하면서도 골키퍼 대비 1000배나 빠른 속도로 표적을 획득합니다. 이를 통해 다수 추적과 다수 탐지를 동시에 수행해 기존 기관총형 사이즈가 동시다발적으로 쇄도하는 표적에 대한 대응이 힘들었던 단점도 해결했습니다. 물론 전자전으로 인한 레이더 마비에 대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광학 카메라, 레이저 거리 조준기를 탑재해 광학 조준으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사이즈 2는 임무 영역 14km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스키밍 아음속 대함 미사일, 드론, 고속정, 전투기, 헬기에다 초당 70발의 30mm 포탄을 날려서 완전히 갈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해 피탄 면적을 최대한 줄여 탐지 거부를 통한 공격의 원천 봉쇄 전략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사이즈 2의 지상 실험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응용해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발상은 이미 미군이 지상에서 펠렁스를 응용할 CRAM을 운용하고 있어 상당한 현신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CRAM은 개조한 펠렁스를 차량 위에 없앤 것으로 미군이 이라크에서 반군이 날리는 게릴라성 로켓포, 곡사포, 박격포 등을 방어할 간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데서 탄생했습니다. 마침 정확히 똑같은 역할을 해상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를 차량에 달아 이동하면서 간이 전개가 가능한 지상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이 CRAM이 이란과의 전투 중에 포탄 정도가 아니리 무려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이즈의 지상 사용 역시 효용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는데요. 한국 역시 잘 만든 사이즈 2를 차량용으로 개조해 우리나라 전장에서는 해상 대공방어만큼이나 중요한 지상에서의 포탄 방어용으로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사이즈 2를 수출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신형 호위함 FFX 배치 2I, 차기 구축함 KDDX, 해양 정보함 3등에 탑재해서 성능을 검증한 뒤에는 수출에도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2의 화력과 성능이 레이시온의 펠렁스보다 훨씬 뛰어난 만큼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잘 실현되면 단종된 골키퍼의 유지 보수가 곤란한 나라,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펠렁스를 도입 혹은 대체하려는 나라를 대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방산 거래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렇듯 계속해서 강력하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의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